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전쟁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는 한 문장으로 시작됐다.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던져진 시점과 거의 동시에 중동으로 향하는 전력의 이동이 포착됐다. 공중급유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넓은 이란 영공을 장시간 작전으로 묶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여기에 함대 전개가 더해지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공격할 것인가가 아니라 공격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고 있는가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발언의 톤이 아니라 동시성이다. 트럼프의 말이 나온 뒤 전력이 움직였다. 혹은 전력이 움직이는 와중에 말이 나왔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다. 말과 행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시장과 외교는 그것을 시그널로 읽는다. 실제로 이란을 치지 않더라도 치를 수 있다는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부터 긴장은 현실이 된다. 그는 과거에도 긴장을 낮추는 제스처 뒤에 결정을 내린 적이 많았다. 회담, 완화, 협상 가능성.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동안에도 군사적 준비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보이는 것은 위기를 피하려는 외교인가? 아니면 위기를 관리하는 연출인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공격 여부와 무관하게 공격 시그널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중급유기, 함대, 그리고 검토 중이라는 발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등장할 때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전쟁의 시간표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첫 장면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지금 평화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가? 오만 회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미국과 이란이 만난다. 이 한 줄의 헤드라인은 전쟁 시계를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치솟던 긴장은 완화 기대감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설마 이제 전쟁은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일 수 있다. 협상은 언제나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전쟁을 더 안전하게 준비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미국 측은 오만 회담에서 핵 문제뿐 아니라 미사일, 그리고 이란의 프록시 세력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흘렸다. 반면 이란은 핵 의제만 다루겠다고 맞섰다. 이 지점에서 이미 균열은 시작됐다. 의제가 다르다는 것은 협상의 목표가 다르다는 뜻이다. 목표가 다른 협상은 합의를 향해 가기보다 각자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무대가 되기 쉽다. 중요한 것은 회담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군사적 전개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공중급유기와 전력 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만약 협상이 진정한 완화의 신호라면 최소한 속도 조절이라도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보이는 그림은 다르다. 외교는 전면에 나섰지만 군사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때 협상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메시지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 우리는 대화를 시도했다. 이 문장은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꺼내들 수 있는 명분이 된다. 협상이 성공해도 압박은 정당화되고 실패해도 책임은 상대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오만 회담은 전쟁을 막는 브레이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전쟁으로 향하는 길에 깔아놓은 안전매트일 수도 있다. 질문은 더 이상 협상이 열렸는가가 아니다. 협상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바로 그 점이다. 오만에서 열린 미이란 접촉은 겉으로 보면 긍정적인 단어들로 채워졌다. 좋은 출발, 추가 협상 합의. 이런 표현은 위기를 관리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실제로 로이터와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회담 직후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표현들을 그대로 믿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다. 협상이 진전됐다는 말과 위기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협상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간극은 더 선명해진다. 미국은 핵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되 미사일과 지역 내 프록시 세력까지 묶어 테이블 위에 올리려 한다. 이라는 선을 긋는다. 핵 외의 의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이견이 아니다.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 차이다. 목표가 어긋난 협상에서 좋은 출발은 종종 시간 벌기의 다른 이름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상의 성과보다도 협상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이다.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긴장을 낮추는 신호로 소비된다. 시장은 이를 반영하고 정치권은 이를 방패로 삼는다. 그러나 군사적 준비는 이 프레임과 별도로 움직인다. 협상 테이블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전력 배치는 철회되지 않았다. 이 두 흐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래서 오만 프레임을 이렇게 읽어야 한다. 이것은 평화의 증거라기보다 선택지를 넓혀두는 장치다. 대화가 이어지면 외교적 책임을 다했다는 명분이 생기고 대화가 깨지면 그 책임은 상대에게 넘어간다. 어느 쪽이든 다음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오만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문구가 아니다.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무엇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바로 그 부분이다. 외교의 언어가 부드러워질수록 군사의 언어는 더 조용히 준비된다. 이 괴리가 지금 상황의 본질이다. 전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직전 미국 내부에서는 다른 종류의 폭발음이 울리고 있었다. 대규모 앱스타인 관련 자료가 추가로 공개됐고 텍사스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텃밭을 뒤집는 선거 이변이 발생했다. 이 두 사건은 성격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모두 트럼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여론의 초점을 움직일 수 있는 재료였다는 점이다. 정치에서는 이런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위기가 여러 갈래로 동시에 터질 때 통제력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바로 그 시점에 이란이 전면에 등장했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언급하자 미디어의 시선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앱스타인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텍사스 선거 결과가 중간 선거 판세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은 뒤로 밀렸다. 대신 헤드라인은 전쟁 가능성으로 채워졌다. 국내 정치에 불리한 이슈들이 외교 안보 이슈에 흡수되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전쟁을 결심했는지 단순한 압박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과다. 관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큰 성과다. 논쟁의 중심이 개인 스캔들, 선거 이변에서 국가 안보로 이동하는 순간 프레임은 완전히 달라진다. 비판은 애국과 안보의 언어로 희석되고 반대는 국가 위기 앞에서 조심스러워진다. 이렇게 시선이 이동하면 외교와 군사는 단순한 정책 영역을 넘어 정치적 방어선의 일부가 된다. 이란이라는 외부 대상은 그 방어선을 세우는데 매우 효과적인 소재다. 핵 문제, 지역 불안정, 프록시 세력, 이미 익숙한 위험 요소들이 한꺼번에 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연의 연속으로만 보기 어렵다. 국내에서 불리한 파도가 높아질수록 바깥의 파도는 더 크게 부각된다. 그 결과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가로 시선이 바뀌는 순간 정치의 무대도 함께 이동한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시장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금값과 은값이 치솟고 유가는 전쟁 리스크를 반영하듯 급등했다. 이것은 공포의 신호였다. 전쟁이 가까워질수록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에너지는 불안의 프리미엄을 얻는다. 그런데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만 회담이 발표되자 시장은 돌연 방향을 틀었다. 금과 은은 빠르게 식었고 유가도 급락했다. 마치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다. 전쟁은 없겠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한다. 시장이 반응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기대였다. 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은 전쟁이 멀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렇게 되길 바라는 심리를 자극했을 뿐이다. 협상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군사적 리스크가 사라진다면 전쟁은 애초에 이런 방식으로 준비되지 않는다. 문제는 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이야기의 방향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협상 발표 이후에도 군사적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공중급유기는 그대로였고 전진 배치된 전력도 후퇴하지 않았다. 시장은 이 사실을 보지 않았다기보다 보지 않으려 했다. 왜냐하면 전쟁이 없다는 전제가 훨씬 편안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설마라는 단어에 베팅했고 그 결과 가격은 안도 랠리를 연출했다. 이 장면은 시장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시장은 정보를 평가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감정을 증폭시키는 공간이기도 하다. 협상이라는 단어 하나가 공포를 눌렀고 숫자는 그 감정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러나 군사적 준비는 숫자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전력이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의 급등락은 신호가 아니라 착시일 수 있다. 가격이 말해주는 것은 전쟁이 없다가 아니라 전쟁이 없기를 바란다는 집단 심리다. 이 심리가 깨지는 순간 시장은 다시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그때는 항상 늦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의 움직임이 아니라 가격이 외면하고 있는 조건들이다. 정치에서 전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할 때 종종 영화 이야기가 등장한다. 하지만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역사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사례가 그렇다. 그는 1998년 말 루인스키 스캔들로 탄핵 표결을 눈앞에 둔 상황에 몰려 있었다.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고 대통령직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시점에 클린턴은 이라크를 폭격했다. 사막의 여우 작전이었다. 이 행동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하원에서 탄핵 표결이 예정된 바로 그 전날 미국은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 전쟁이 시작되자 프레임은 바뀌었다. 클린턴은 스캔들의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전시 대통령이 됐다. 언론의 질문도 달라졌다. 왜 그런 관계를 맺었는가에서 전쟁은 성공하고 있는가로 옮겨갔다. 탄핵 표결은 연기됐고 상원에서는 결국 탄핵이 무산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의 규모나 성과가 아니다. 이라크 폭격이 미국에 어떤 전략적 이익을 가져왔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핵심은 정치적 효과였다.
위기에 몰린 통치자가 외부의 적을 호출하는 순간 내부의 균열은 일시적으로 봉합된다. 비판은 애국심의 언어 앞에서 작아지고 반대는 국가 위기 앞에서 머뭇거린다. 이 패턴은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외부 갈등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전쟁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서사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떠도독은 음모론이 아니라 정치 기술에 가깝다. 국민의 시선을 한 방향으로 묶는 방법으로서의 전쟁 말이다. 이 지점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국내 정치적 압박이 높아질수록 이란이라는 이름이 더 자주 호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는 이미 답을 보여준 적이 있다. 전쟁은 국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때로는 통치자를 위한 선택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 전쟁이 항상 국가의 이익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면 역사는 설명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포클랜드 전쟁이다.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국력, 해군력, 국제 여론 어느 하나 유리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감행됐다. 이유는 단순했다. 국내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고 인권 탄압으로 거리에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정권은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이 전쟁은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패착이었다. 패배는 예정돼 있었고 실제로 전쟁은 영국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전쟁은 시작됐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시간 벌기였기 때문이다. 외부와의 전쟁은 내부의 분노를 한 방향으로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 그 순간만큼은 경제도, 인권도, 책임도 뒤로 밀렸다. 모든 질문은 전쟁으로 빨려 들어갔다. 결과는 냉혹했다. 패전 이후 군사정권은 붕괴됐고 전쟁은 오히려 몰락을 앞당겼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패배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쟁은 선택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국가의 손익이 아니라 통치자의 생존이라는 점이다. 전쟁은 합리적 계산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 궁지에서 튀어나오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이 논리는 다른 역사에서도 반복된다.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의 선택 역시 비슷했다. 내부 혁명을 막기 위해 작고 승리할 전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작동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패배는 체제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혁명의 불씨를 키웠다. 그럼에도 전쟁은 시작됐다. 시작되는 순간에는 실패가 아니라 필요가 앞섰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현재에 대입하면 질문은 더 날카로워진다. 이란을 공격했을 때 얻는 국가적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만으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 역사적 사례는 고개를 젓는다. 전쟁은 성공 가능성보다 당장의 정치적 압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그래서 실패할 전쟁이라는 말은 전쟁을 막는 논리가 되지 못한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다. 협상이 어떻게 끝났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그대로 남아있는가다. 전쟁은 말로 시작되지 않는다. 준비로 시작된다. 그래서 주말을 앞둔 지금 판단 기준은 회담 결과 문장이 아니라 군사적 조건이다. 첫 번째는 달이다. 공중급유기가 철수했는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는가? 이란처럼 영토가 넓은 나라를 타격하려면 공중급유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다리가 놓여있는 한 공격 가능성은 열려있다. 두 번째는 망치다. 전략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같은 실질적인 타격수단이 작전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지다. 말이 아니라 물리적인 도구가 전진 배치됐는지가 핵심이다. 망치를 들지 않았다면 위협은 압박에 그친다. 그러나 망치가 이미 손에 쥐어져 있다면 남은 것은 결심의 문제다. 세 번째는 방패다. 공격 이후의 보복을 막기 위한 준비, 즉 항모 타격단과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자리 잡았는지다. 방패를 세웠다는 것은 반격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격을 예상하지 않는 전쟁 준비는 없다. 다리, 망치, 방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졌다면 전쟁은 의지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오만 협상의 성패는 결정적 변수가 아니다. 협상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이 세 가지가 그대로라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협상 성공은 더 위험한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외교적 명분이 완성되는 동시에 군사적 선택지가 열리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헤드라인이 아니다. 전력의 위치, 장비의 상태, 그리고 철수 여부다. 주말에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는 그의 말보다 이 조건들이 더 정확하게 말해준다. 전쟁은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 준비가 끝났을 때